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경계감이 짙게 깔려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대형 이벤트인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여부가 나올 예정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11일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오라클, 브로드컴과 같은 굵직굵직한 빅테크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은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대응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LG 에너지솔루션이 2조가량의 계약 소식을 전해주면서 오늘 2차 전지 기업들 굉장히 강하고요. 코스닥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악재를 딛고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알테오젠과 관련된 이야기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 역시나 알테오젠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가 교체되는 걸까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제는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된 개요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테오젠은 어떤 기업일까요? 시가총액이 한 25조 규모가 되는 코스닥 대장주,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머크사와 같은 기업들과 글로벌 협약을 맺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머크 악재로 인해서 지난주 주가가 두 자릿대의 낙폭을 그리기도 했었죠.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은요, SC 제형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절대적인 강자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이전 상장과 관련된 안건이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내년 중에 한 코스피 상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에서는 이번 이전 상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보게 된다면요. 지난해 9월에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 12월에 오늘이죠. 주총 통과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예비 심사를 거쳐서 내년 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죠. 이로 인해서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바이오주를 갖고 계신 분들 투심이 위축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독일 키트루다 SC 가처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에 전면적으로 판매가 중단된 게 아니고 독일을 한정적으로 임시 가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고 특허에 패소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본원 판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기술 수출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였던 게 글로벌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출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였었는데 미국이라던가 기타 국가와는 무관하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키트루다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미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한 약 61%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7%가량 키트루다의 비중,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유럽 안에서도 독일에 한정돼서 이번에 가처분이 나온 건데 유럽 내 한 16.2%가량이고요. 전체 매출로 보게 된다면 2.9%, 약 3%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확정이 되더라도 매출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알테오젠의 매출량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이야기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4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에 가처분이 되더라도 2.9%고 만약에 이 독일 사건이 유럽 전체로 커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7.7%에 불과하다는 게 하나증권의 분석이었고요. 거기다가 미국에는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고 기타 글로벌 국가들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연쇄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리스크적인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적인 악재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특허 무효 여부와 무관한 긴급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침해 판단과 특허 유효성 판단이 정말 절대적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판단 같은 경우에 특허 무효가 아니라 긴급 가처분이라는 걸 좀 주목을 했고요. 유럽 매출
자체가 승인이 11월 달에 지금 났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매출과의 변동성은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이라든가 미국과 매출 자체가 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리스크 과연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머크사가 지금 항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비 의견은 약 6개월간 후에 그리고 특허 무효 심판 예비 의견이 그러니까 내년 2월에서 한 3월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때가 된다면 악재는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증권에서는 유럽 특허의 권리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됐을 때 머크사가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유지 64만 원을 고스란히 이어갔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갖게 될까요? 가장 먼저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이라던가 대형 바이오 ETF의 편입 가능성이 알테오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접근성 역시나 훨씬 더 좀 자유롭게 되겠죠. 글로벌 펀드의 다수는 코스피만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되게 됐을 때 그 기대감 그리고 연기금의 투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이전된다고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던가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지만 수급의 판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어떠한 변동성이 있었을까요? 셀트리온과 네이버, NC소프트를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시총 상위권의 움직임 분위기를 좀 변화시켰고요.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수급 구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한 달 만에 주가의 상승률이 36%,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무려 60%에 가까운 주가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이 상승한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었던 주가가 1년 만에 2만 원으로 내려앉았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다른 종목들,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이전으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그 가치, 본질적인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코스닥의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됐을 때 1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시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당연히 유력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까지도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2차 전지가 1, 2위권을 좀 다 차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에 대한 프리미엄 기대감 속에서 오늘 에코프로 역시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의 바닥론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ESS나 로봇과 관련된 수요 기대감 여기에 더해져서 리튬, 코발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 또한 2차 전지 기업들 특히나 대장주인 에코프로의 분위기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2025년 ESS가 2차 전지 안에서 좀 시장을 주도할 거고 26년 같은 경우 로봇 모멘텀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1위를 처음에는 유지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바이오가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면서 기술 수출, 특히나 굵직굵직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가 바이오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간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전장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그간 소외됐었던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시세 분출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일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좀 부진한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매도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들이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 4,130포인트를 돌파해냈습니다. 현재 구간 4,1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오전장에 922포인트 선까지 약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92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통과가 좀 됐다, 상장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에코프로 형제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현재 구간 기관은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폭을 줄이면서 1,8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수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와 매수 사이를 좀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확인되는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벤츠의 2조 원 규모의 이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조 원가량의 이 공급 규모는 지난해 매출의 한 8%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중이 꽤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차 전지가 그동안 ESS에 대한 수요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이 있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21% 급등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 알테오젠 관련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에코프로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8%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LNF 6.7% 급등, LG 에너지 솔루션도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5%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탈모 확인되고 있습니다. 탈모 관련한 키워드 2거래일 연속 강하게 시장에 반응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제약사 코스모 파마슈티컬스에서 남성용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약품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인데요. 관련주들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 현대약품 상한가 도달하면서 계속해서 탄력성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스트릴리온도 5.7%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 3%가량 상승세, JW 신약은 2.6%, 프롬바이오 1%가량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현대오토에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은 바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분야이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로봇과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TF를 신설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내놓은 국내 투자 계획 5년간의 앞으로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신사업 투자에 50조 원 넘게 투자하고 이 신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AI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보틱스의 분야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R&D 쪽에서도 38조 원 넘게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역시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지속을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상 투자에도 36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소 생산기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부지를 서남권에 새롭게 개발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글로벌 IB 분석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현대 영업 표기에 이 뒤에 AI 두 글자에 주목을 하면서 이 AI 기업으로 다가서고 있다. AI 로봇 확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와 엔비디아와의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다시금 예전의 매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리포트와 함께 로보틱스와 하이브리드 판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한 이후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펨텍의 주가가 역시나 좀 돋보이는 모습인데 개별적으로 또 호재를 전해줬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샘플 전처리 시스템의 미국 특허 등록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아 있고요. 엣지 파운드리가 5%, 삼현도 오늘 5%대 강세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난주엔 좀 주춤했는데 오늘 더 치고 올라오면서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에코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0%, 20% 넘게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쓰는 모습이었는데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주가 저점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으면서 신고가 행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관련해서는 증권가 코멘트가 확실히 색깔이 많이 달라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ESS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전기차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리튬 그리고 코발트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ESS 수요 증가로 2차 전지 주가가 견조했다라는 점을 눈여겨봤고요. 연초에 전기차 악재가 누적되는 시점을 활용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점을 권고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업종에서 최근 평균 가동률이 30에서 4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 경향으로 인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성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에 역시나 주목을 했고요. 앞으로 업종 전반이 강한 반등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또 오늘 LG 엔솔의 경우에도 개별 호재성 뉴스가 전해졌는데 벤츠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벤츠와는 최근에 계속해서 공급 계약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규모는 2조 6천억 원대로 지난해 매출 대비했을 때 8% 수준이고요. 공급 지역은 북미와 유럽입니다. 계약 기간이 28년 3월부터 35년 6월까지라고 밝히면서 오늘 LG 엔솔까지 2차 전지 전반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5%대 강세로 또 올라옵니다. 44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2, 3위 종목들이 한층 더 부각받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타나고 있죠. 에코프로 현재도 20% 넘게 뛰면서 11만 6천 원 선,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8%대 아주 강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는 동반해서 1%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도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도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시장 점유율, MS 확대가 원활하다라는 유연타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 랠리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23,000원에서 27,000원으로 4,000원가량 끌어올렸습니다. 한일령에 따른 수혜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점, 이에 따라 중국인 입독액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제주 카지나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 기조가 견조하다라는 점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외형 성장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역시나 견조한 입독액 수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말 사이에 또 중일 갈등이 더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일본의 한 매체가 중국이 이제 휘토류 수출을 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일본 정부 측에서는 중국의 전투기가 레이더로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했다라는 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촉구했다라는 발언까지 나타나면서 중일 갈등은 계속해서 격화하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관련주들 흐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의 경우에도 8%대 오름세로 오늘 대장주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3,000원 선, 서부 T&D 그리고 GSP&L도 2에서 3%대 오름세입니다.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주 GKL과 파라다이스도 1에서 2%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월요일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현대 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대 상승세로 두드러지고 있고 20만 원대 다시 또 가까워지는 모습이네요. 앞으로 현대 로템은 반등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로템은 일단 지난주 관심주였습니다. 관심주에서 일단 잘 반등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은 관심이 조금 없습니다. 한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데 기관이 이를 다 받아가면서 주가를 저점 메리트를 또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주가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고 연기금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한 이틀 전부터 매수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라는 쪽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지난번에 한 25만 원대를 안착하려고 하다가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고점 대비 저점까지 생각하게 되면 거의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서 오히려 지금 방산 쪽은 이제 평화 무드로 가게 되면 뭐 이젠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주가가 보여줬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글로벌 갈등 특히 과거에 미국이 주축으로 돼서 이어갔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과 대만 그리고 또 그밖에 나머지 국가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북중러와 또 미국과 함께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시장 쪽에서 지형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빠른 시일 내로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아직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미국의 NSS라고 해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적인 미국의 역할론이 모든 국가적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쪽들이 분명히 문서화돼 있고 거기다가 각국이 알아서 그러니까 즉 자발적인 그리고 자립적인 국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가야 된다라는 쪽들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만큼 과거만큼의 어떤 미국의 영향력보다는 각국이 국방비를 증액시켜서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서 자주국방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쪽들이 가장 큰 축이죠. 그렇게 되면은 국방비가 늘어난 만큼 앞으로 관련된 방산 산업들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기조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럽의 세이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드디어 내년 초 가게 되면은 대출이 실행됩니다. 일단 세이프가 뭐냐면 유럽의 안보 행동이라고 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듯한 얘기는 일단 유럽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우리 방사는 우리가 지킨 우리 방위 산업들을 키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러시아에 대한 위협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변화들도 이제 직접적인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국내 업체들 쪽에서도 높아지겠죠. 특히 국내 업체들은 나토 기준에 맞는 방산 업체들의 기준들이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납기가 적기 그리고 또 추가적인 가성비가 높은 어떤 무기들은 추가적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들이 국내 방산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현대로템이 갖고 있는 이제 세 가지 축, 레일 솔루션이라고 하는 철도 차량, 그리고 또 디펜스 솔루션의 방산,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플랜트 환경 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철도 차량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18조가 넘어가면서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좋긴 하지만 이쪽의 영업이익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의 수익성을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방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0조 8천억, 거의 11조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폴란드 K2의 1차, 2차 계약과 함께 나왔던 부분들이 해외 프로젝트 쪽에서 성과를 냈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폴란드가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추가적인 확대, 특히 폴란드 3차 계약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쪽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를 통해서 점점 더 어떤 지역을 확대하겠다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이제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확산되는 이제 루마니아 뭐 아니면 이런 페루 이런 식으로까지 더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현대로템의 체력은 많이 바뀌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18%까지 마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영업이익 1조 원대 올해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7년 가게 되면 1조 7천억까지 또 70% 이상 또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선행 PR로 보게 되면은 18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기존의 20배 이상 뭐 25배 정도는 그래도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빠르게 내려왔다. 그럼 오히려 기회가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높은 점들을 염두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고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삼성물산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물산 오늘 신고가입니다. 추세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또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기관 쪽에서는 11월 24일 이후에 매수세가 계속 되는 모습들이고 외국인들은 이틀 만에 매수세로 전환됐다라는 쪽에서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건설주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소형 건설사가 강하게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된 쪽에서 공급 정책 쪽으로 공급 확대 쪽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처졌던 건설주에 대한 호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좀 더 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그룹의 지주사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쪽에 갖고 있는 지분을 봤을 때 삼바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그와 함께 삼성생명 19%, 그리고 삼성 SDS 17%, 그리고 삼성전자 5%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제 분할과 함께 그에 따라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가치는 훨씬 더 높아졌던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60% 가까이 올라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를 본다. 그러면 가치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연결 실적 자체 쪽으로는 기대감이 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재용 회장 쪽으로 삼성물산이 좀 집중되는 현상들. 그래서 지난 지분이 증여로 인해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삼성물산 지분을 거의 20% 살짝 넘게 갖고 있는 모습들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영 안정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원전 모멘텀입니다. 일단 삼성물산도 지난 국내 관련된 원전을 보게 되면 울진 오리고기 그리고 또 신월성 1, 2호기
쪽을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또 아랍에미리 쪽으로 가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같이 성과를 냈죠. 그래서 약간 원팀의 개념으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모습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세울 3, 4호기까지도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원전을 했던 최근 경험까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해외 수주나 아니면 또 원팀으로 또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왔었을 때 역할론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대형 원전 쪽에 대한 자신감을 더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SMR 관련된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공사와 함께 해외 원전 그리고 또 SMR 관련된 사업 협력에 대한 강화를 올해 초에 같이 또 이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작년까지는 실적이 좀 정체됐습니다. 약간 우상향 정도로 바라보다가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 한 3조 2천억 대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7%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이어가는 실적의 개선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추세 흐름들이 강화되는 현상 계속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지주사 모멘텀뿐만 아니라 건설 그리고 원전까지 여러 가지 상승 동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좋은 종목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알려준 종목들도 지난주 내내 흐름 괜찮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도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눈길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건설기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회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대표적인 건설기계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인수를 하면서 HD 현대인프라코아로 이제 넘어왔고 거기서 또 이를 흡수합병한다라는 쪽에서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아는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흡수합병해서 내년 1월 1일 가게 되면 HD 건설기계로 사명도 바뀌고 흡수합병한 이제 덩치는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합병 후에 흐름을 보게 되면 매출이 이제 약 8조 원대까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현대건설기계가 1조 6천억 대 갖고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커져야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권까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에 대해서 분명히 좀 시각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대인프라코어가 했던 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통합적인 사업들이 이끌어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건설기계를 다 풀 라인업으로 갖고 있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엔진 사업, 특히 현대인프라코어가 갖고 있었던 엔진 사업들, 방산 관련된 엔진 사업들 똑같이 연결시키게 되게 되면 거기 들어갔던 K2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또 디젤 엔진은 또 납품했던 이력들이 있고 폴란드 2차 쪽으로 들어가서 1차 수출로 들어갔었을 때 같이 확대가 된다. 이 부분도 그대로 모멘텀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AS 관련된 애프터마켓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영역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은 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8조 원대 매출에서 2030년까지 약 한 5년 뒤로 가게 되면 매출이 한 14조 8천억 대 거의 두 배는 조금 안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거기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또 가장 수혜가 볼 수 있는 섹터가 건설 기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지금 그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주택 관련된 공급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정체가 되는 모습들인데 이게 활력소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건설기계는 호재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또 지금 이어가고 있는 플랜트라든가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건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기반을 다질 때는 당연히 또 건설기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광산 개발을 통해서 계속 또 이를 좀 채취하자라는 쪽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지권을 잘 마련했고 다시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지난번 고점 때는 1차적으로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한 12만 원대 정도를 1차로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고 있는 85,000원대 이 부분을 손절가로 보면서 대가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를 짚어주셨습니다.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몸집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실적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300단대 차세대 낸드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내후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셀 웨이퍼와 주변 회로 웨이퍼를 따로 만든 뒤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단 적층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321단 V9까지는 주변 회로를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셀을 올리는 PUC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단수가 높아질수록 주변 회로부가 고온 공정을 견디기 어려워지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V10부터 방식 전환을 단행했다. 경쟁사들도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을 상용화하고 있다. 중국 YMTC는 2018년부터 X스태킹을 적용했고 기옥시아도 CBA 공정을 도입했다. 삼성전자 역시 곧 양산될 400단대 V10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예정이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개발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공장이 풀가동 상태이며 내년에는 기존 설비를 V9 생산 라인으로 대거 전환하는 투자도 진행된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산타랠리를 대비하면서 업종을 하나씩 잘 골라주셨고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어떤 업종을 또 공략해서 내년에 돈을 벌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제가 정말 볼 때마다 시청자분들의 고민거리를 그냥 하나하나 딱딱 집어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연말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산타랠리 준비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는 슬슬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되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로 골라볼까요?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제가 이제 CES를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CES 관련된 쪽으로 해서 시리즈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첫 번째는 AI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는 그럼 CES 특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연초에 CES가 열리니까 네.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AI인지 로봇인지 젠슨왕이 뭐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네. 자, 그럼 하나씩 왜 AI일까요? 말씀하신 로봇, 뭐 피지컬 AI, 뭐 다 이쪽 아니겠어요? 로봇 네네.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지컬 AI라는 단어도 그렇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AI가 빠지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쵸, 네. 기본적으로 AI가 들어가고 진행이 되는 건데 여러분 올해 슬로건이 뭡니까? 다이브인 아닙니까? 다이브인. 다이브인이 뭐예요? 제가 그때도 작년에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볼 때 저 다이브인이라는 단어가 슬로건이 된 이유는 AI가 일상 속으로 그리고 산업화 속으로 해서
우리 모든 생활에 이제 침범하게 된다.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퐁당하고 빠져드는 이 다이브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빠져드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AI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기존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챗 GTP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네네. 올해는 GTP 외에도 뭐 최근에 제미나이도 그렇고 뭐 클로드도 그렇고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많은 걸 맞아요.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이 AI 툴을 하나라도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특정 업종에서는 말이죠. 예, 그럴 정도로 이제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으면서 이 AI를 뭐 대체할 만한 이런 게 없어요.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러지 않습니까? AI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4차 직업이라고 말하는 이런 직업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 선망하던 직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막 침투하니까 앞으로는 가장 유망한 직업이 배관공이라든지 사람이 맞아요. 직접 해야 되는 네, 쪽이다. 몸을 써야 하는 직업. 네, 몸을 써야 되는 직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ES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매년 열리는 3대 IT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열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보통 2월 정도에 이제 스페인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IFA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정도에 독일에서 열립니다. 이게 3대 IT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년 1월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CES는 이제 내년에는 1월 6일에서 9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때 개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나 뭐 IFA 같은 경우도 중요는 하죠. 중요는 한데 CES 같은 경우는 그 한 해의 트렌드를 이 CES에서 다 압축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 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로 돈을 벌 수 있을까가 결정이 나는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왜 일주일이나 혹은 뭐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해서 더 붙여서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이런 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이브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I가 모든 일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쓱 보니까 지금 뭐 혁신상이나 이렇게 수상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면서 정해졌는데 60%가 한국 기업이라고 해요. 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글로벌 이제 IT 시장에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거. 뭐 여기저기서 뒤처졌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알짜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아직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CES 관련해서 AI 쪽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ES 2026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에 매년 1월 그것도 연초에 바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기억을 거슬러 보면 네. 올해에도 젠스랑이 CES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나 AI 관련 종목들이 엄청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도 내년에 새해에도 아마 여기에 우리가 눈과 귀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에 퐁당 빠져가지고 다이브인 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볼지 일단은 AI 관련해서 대형주를 좀 볼까요?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뭘로 볼까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네이버를 봐야 하는 게 네이버? 맞지 않나 예. 싶습니다. 일단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이제 실제로는 인텔에서도 한국에 와가지고 아니 아시아에는 AI 쪽으로 다 뒤처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걸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MOU를 맺고 갔죠. 카이스트하고 인텔하고 해서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하이퍼크로브엑스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발전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뭐 네이버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다 중요한 거 조금 전에도 뭐 젠스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젠스당이 치맥 회동 이후에
한국에 GPU 그렇죠. 예. 26만 장 보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5만 장 정도가 네이버가 가져간다라고 해요. 제가 지조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GPU를 받아도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 몇백 장, 좀 커봐야 몇천 장 이 정도밖에 이제 운용을 못 해봤는데 수만 장을 가지고 대규모의 이런 그 운용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또 퍼져가지고 이제 새로 기업도 벤처 기업도 만들고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경력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다 실리콘밸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네이버는 지금부터 기회가 다시 한번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기업들이 60%나 혁신상이나 이런 거 수상했다라고 했죠. 그럼 뭐 합니까? 이 기업들이 광고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콘텐츠 광고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광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광고가 나오는 기업들,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 그런 좋은 기업들과 뭐 하면 되죠? 기술 교류를 하면 돼요. 기술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런 혁신상이나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고 특허를 많이 받고 하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뭐 수혜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신성장 동력으로 그동안 성장이 막혀 있다라고 했었는데 두나무 인수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내년에는 또 제2의 도약기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묵직하게 편안하게 들고 가고 싶다면 네이버 정도는 관심 가져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일단은 안정적으로 네이버를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뭐 두나무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 또 GPU 6만 장을 받아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네이버 내년에 한번 저희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종목 갈까요? 네이버는 좋긴 좋은데 네. 답답해요. 지루하죠. 그래가지고 이루타 종목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루타 종목은 제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튀어오르려고 준비하는 종목인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솔트룩스로 선정했습니다. 솔트룩스? 네. 어. 기존에는 말로 홈런으로도 제가 이제 선정해서 시즌 소개해드리고 어때?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미 뭐 한 차례 올라왔지만 제가 이런 말씀 한 번씩 드리죠. 모자랍니다. 이 정도 수익률은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세 자릿수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앞자리가 1이 아니어도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대감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성과가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동만 걸어놓고 부릉부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밟고 출발하기 시작하면 제로백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CS 혁신상 이미 뭐 수상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가상인간이랑 이제 스튜디오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수상 경력이 이미 발생한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현재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퓨리오사 AI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MPU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퓨리오사 AI의 라이벌 기업이 리벨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벨리온과 함께 생성형 AI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업하는 기업도 굉장히 뭐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AI 쪽으로 계속 이제 뭐 100조 원 시대에 투자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푸시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붐업 정책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코스닥 AI 좋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 뭐 아직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 정도에는 이 부분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면서 주가에서 탄력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솔트룩스 제가 볼 때 지금이 가장 싼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시면서 공공기관이나 뭐 교육 서비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다 들어가는 이제 루시아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지금부터 좀 멋지게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종목 빠르긴 종목으로 솔트룩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중반까지는 시세가 좋았는데 네. 그 뒤로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자리다라고 네. 이재수 파트너님은 보고 계시네요. 솔트룩스 이루타 종목 같고요. 자, 이제 호타준족 3루타 가보겠습니다. 빠르고 또 멀리 높이 갈 수 있을 3루타 종목은 AI에서 뭘 볼까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3루타 종목 후보가 좀 많은데 그래도
AI 쪽이나 로봇 쪽에 실적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쵸, 예. 그런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켜면은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할 때 이 기업의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모바일 그리고 외부로 연동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뭐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AI 노바를 통해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 국내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실 오피스 소프트웨어 최초라고 하는데 오피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혁신상을 수상을 하고 지금 그 밑바탕을 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이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내 스타일은 안 맞는데 하시는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 실적창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AI 기업도 돈을 버는 기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돈만 잘 버느냐? 아니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장이 또 CE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올해 AI 노바 이후에 실적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B2B 이 글로벌 공급 확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력서가 좋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에도 웹오피스 공급을 했고 테슬라의 이제 인터페이스에도 이제 오피스를 탑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AI 기업인데 이력서에 공급사에 테슬라, 애플이 있으면 일단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실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이력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폴라리스 오피스만큼 든든하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호타준적으로 가장 걸맞는 기업이고 너무 안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2026년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AI 쪽에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좋겠다. 3루타 호타준적 종목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죠. 말로 없는 종목들의 수익률 랭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5에 새로운 종목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분명히 여기에 롯데관광개발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네. 실제로 5위 수익률은 넘어섰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그런데 그쵸. 에코프로가 등장하면서 바쁜 에코프로가 들어왔습니다. 또 6위에 그냥 그대로 머무는 이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희망차고 기분이 좋으실 수 있어요. 2차 전지 그쵸, 예. 보유하신 분들 그동안 힘들었는데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2년, 3년 굉장히 힘든 시기 보내셨는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효자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고 사실 이게 오전 수익률이고 오후장이 현재 시간에 네, 더 올라오고 더 올라왔어요,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수익률이 더 바뀌어서 껑충하고 뛰어오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살짝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네. 수익 변동이 커요. SKC가 5위에서 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도 시동만 걸어놓고 지금 잠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올해 CES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팔고 왔다. 예, 그쵸. 네, 올해 CES에서 있던 유리기판, 일입니다. 유리기판. 네, 그래서 유리기판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고 내년 CES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발열량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액침 냉각이니 뭐 유리기판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언급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SKC는 제가 볼 때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 꾸준합니다. 네, 오늘 또 잘 가요. 네. 올라왔다 쉬었다가 다시 재도약하고 있는 종목인데 꾸준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뭐 로봇주나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죠. 밑에서 계속 호시탐탐 이제 순위 진입을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30% 아래 종목은 못 볼 것 같아요. 20%대 종목들은 빠이빠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눈에 잘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20%대 종목도 좀 더 분발해서 1차 목표치 달성이 아니라 말로 홈런까지 달성해서 또 1페이지까지 진입 노려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위 변동이 이번 달은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부터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주는 네.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일단 1차 목표치 10만 원 구간은 넘어가는데 네.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넘어가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구간 넘어가고 그리고 13만 원 구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나이스한데 13만 원 구간 가면 또 제가 예스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거래대금도 터지고 이미 금요일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연속으로 이렇게 다단 상승 보이는 거 좋고 혹시나 내일까지도
세 번째 악몽이 터지면서 추가적인 거래 대금을 붙여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들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로봇 2차 전지 한 종목씩은 꼭 들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눌리더라도 더 사야 되고요. 네, 2차 전지는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되고 잘하면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내후년이나 그 이후까지도 계속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리더라도 그 흐름은 계속 연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계속 2차 전지주를. 그래서 2차 전지주 한 종목씩은 꼭 담고 가시는 게 좋다. 아직 덜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이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알테오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45만 원 아래는 예뻐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5만 원 지켜주는 아랫꼬리 매수세는 들어왔고 네. 오늘 살짝 올라오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제 셀트리온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코스닥에 있는 펀드에서 빠져가지고 코스피에 있는 펀드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코스피 200 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MSCI 뭐 지수나 이런 쪽에도 이렇게 슬쩍 편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실적과 함께 모멘텀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나 이런 쪽은 원래 뭐 임시로 이제 가처분 신청 받은 거 이 부분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끄는 용도로 작년 11월에 제가 30만 원 아래 내려왔을 때 기회입니다라고 제가 마켓나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5만 원 아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 길어지면 대신 급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마음 급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보유자분들 들고 가시고 더 살 수 있는 기회 줬구나라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없는 종목들 중에 알테오젠과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드렸습니다. 공략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AI의 말로 없는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요? 네. 이 종목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그렇게 큰 종목은 네네. 아닙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로보티즈 같은 경우 많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기존부터 기술력 좋은 기업인데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정부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가 좀 열린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이제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에도 주관사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공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 중무발전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정부 사업이란 사업은 다 따내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적자일지언정 앞으로 이렇게 정부 사업과 함께 프로젝트 나온 것들 중에서 하나, 둘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수요처가 정부 아니겠습니까? 꾸준하게 가는 거. 거기다가 대한민국 공군하고도 이제 무인 전투 체계 로드맵을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방력하고도 연관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이 없어지겠습니까? 더 발전하면 발전하죠. 제가 볼 때는 아직 출발도 안 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 수혜주는 항상 봐야 된다. 또 연말에서 연초에는 정부 정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한 번씩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AI 100조 원 투자 시대 정부 정책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바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수가부터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 22,500원 이하에서 예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차적으로 올라오면은 단위가 바뀌는 3만 원 1차 목표치로 보시고 2차 목표치 4만 원. 지난번에 4만 5천 원 돌파 시도하다가 이제 앵커님 바로 앞에 있는데 4만 5천 원 구간에서 저항받고 살짝 밀려 내려온 다음에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AI 관련주들이 올해 봄에 이제 선거 시즌에 다 올라온 다음에 100조 원 투자하면서 다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아예 아직 아닌가 봐. 빠졌어요. 이러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이상 횡보하면서 오히려 저점까지 끌고 내려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구간 25,000원 아래 구간이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손절하세요. AI 아직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손절시키고 그 물량 받아서 올라가려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지금 25,000원만 회복되면 제가 볼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저렴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고 물량 뺏기지 않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아놓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홈런 종목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AI, 대형주 네이버 제외하고 다른 AI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오히려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는 신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선 파트너와 오늘 또 종목 여기까지 보겠고 이제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제가 지금 이데일리 TV 유튜브 오시면은 우리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네. 터치하고 입장하셔서 인사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얼른 뛰어가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맑지도 어둡지도 않습니다. 이번 주에 FOMC를 앞두고 또 브로드컴 오라클 실적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4,100선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로봇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쾌청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이어서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낙점하면서 관련주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특징적인 섹터가 창업투자 섹터입니다. 최근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논의할 이 전략위원회 사령탑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가 오름세 보이는 점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은 초전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초전도체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최근 국내 연구진이 고운 초전도체 원리를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새로운 MEL 이론을 학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해외 연구팀까지 관심을 가지자 관련주가 오늘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고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2차 전지주를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ESS 그리고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방산 섹터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섹터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반사주의 기대감으로 오늘 국내에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중국이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를 한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 중국향으로 가는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에 나섰었죠. 오늘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동진 세미캠이 손을 잡고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이 전기차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나섰다는 소식 속에 관련주에 오늘 강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4분기 영업이익 16조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가도 73만 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12%대의 급락세를 딛고 오늘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공식화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최근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오늘 목표가 64만 원 유지 리포트 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ST팜입니다. 오늘 이 제약사에 대해서는 오늘 증권가에서 상업화, 환율 수주 3박자가 맞아떨어진다며 목표가를 12만 5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개장 직전에 벤츠와 2조 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규모 계약이 작년도 매출의 8% 달하는 수준인 것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고요. 오늘 현대약품이 지난 거래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제약사가 남성형 바르는 탈모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는데요. 관련된 성분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뜨거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그 뜨거운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대화 제약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이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속에 오늘 뜨거운 시세가 분출됐는데 현재는 상한가가 풀렸고요. 이어서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젠백스와 함께 개발 중인 PSP 치료제 판권 확보 소식 속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상 12월 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용찬의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 이에 따라 증시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 굵직굵직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FOMC 회의도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지만, 그리고 중국과 일본 관계가 조금 더 경색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이번 주에 12월 FOMC가 개최가 되는데 과연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요? 시장에서는 단행한다의 힘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월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내년도를 대비해서 재조정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월가는 이번 주에 25bp 정도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이후에 내년도와 관련된 사항을 이번 12월 FOMC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현재 그 연준 내에서 누가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대자는 누구냐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파월 같은 경우는 최근 비둘기파로 돌아섰고요. 제퍼슨 부의장뿐만 아니라 비둘기파 3명의 이사들이 포함해서 5명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에 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캔자스시티의 연은 총재라든지 세인트루이스의 그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내년도에 들어가면 12명의 지역 연은 총재들을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트럼프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파들 중에 절반을 자를 것이냐 아니면 3분의 2를 교체할 것이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점도표가 이번에 발표되는데 9월 달은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각각 25bp 한 차례씩만 금리 인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 그 5월 달에 임기가 만료하는 파월 의장을 대신해서 케빈 해시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지 간에 전체 흐름은 아무래도 트럼프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내년은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되면서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3%도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망을 밝게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금리를 인위적으로 계속 낮추면 단기 금리, 중기 금리는 빠지겠지만 장기 금리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장기 금리와 관련된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스티플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소위 말해서 단기 금리는 빠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주시장은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면은 주식보다 더 많은 예상 수익률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주식 변동성이 큰 종목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성이 좀 뒤떨어진 종목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채권으로 돈이 들어간다면은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나 원화 신흥국 통화는 약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신흥국과 관련된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아무래도 주시장에는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는 이번 FOMC 결과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 주식시장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대규모로 교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채권에 대한 매수 기조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뭐 산타랠리라던가 뭐 성장주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중단이 이제 사라졌고요. 또 기술주의 실적 둔화라는 두 가지 안개가 이제 거침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 12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28배에서 뭐 26배 정도 들어와서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도 있고요. 또 예상 EPS를 보면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진행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그 3번 연속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오고 점도폭가 좀 좋게 나온다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이 AI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보여준다면은 주시장은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되고 내년도와 관련된 진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세 차례 금리가 인하된다면은 저가지라든지 중소형주들이 1월 효과에 의해서 반등이 찾아오는데 이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랠리에 이어서 1월 효과까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간략하게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관련해서 좀 굵직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구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뭐 생성형 AI라던가 반도체 칩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 극찬을 되게 많이 하고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엔비디아라던가 오픈 AI의 대항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AI의 개발 경쟁 자체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풍기 현상도 지금 빚어지고 있고요. 인간의 뇌로 비교해 보면은 덧셈과 그리고 곱셈에 워낙 그 뛰어난 능력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결과물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메모리 기능에서는 현재 그 엔비디아 GPU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없습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많은 용량의 그 계산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0만 개 GPU가 들어가는데 한 개 GPU당 30평짜리 아파트의 그 히터를 때는 전기 온열기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뇌가 그동안에 학습해왔던 내용 중에서 쓸모가 없는 부분들을 스스로 가지치기 하면서 스마트한 뇌로 인간은 계속 구조하면서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런 그 CPU들 같은 경우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 현재 인간처럼 스스로 이제 사고하고 능력하고 뇌 용량을 스스로 가지치게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의 AI인 그 TPU가 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출시되는 새로운 뇌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AI가 서로 컴퓨팅이 서로 연결되면서 AI 처리의 그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새로운 AI들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도 현재 메가테크 기업 안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경쟁력 우위가 점차 사라지는 기업 간의 주식이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그 경쟁력 우위를 강화시키는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혁신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이것뿐만 아니라 연산 속도를 더 AI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팅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이런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재 미국 안에서도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이라든지 그리고 정부나 그리고 대기업의 AI 같은 컴퓨팅 사업을 하고 있는 에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상당히 투자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종목을 조금 더 내년도에는 슬림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내년에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미국에서는 GPT라던가 제미나이 3.0과 같이 굵직굵직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중국도 이에 못지 않는 모습입니다. 딥시크가 제미나이 3.0 프로와 비견되는 신모델을 또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AI와 관련된 딥시크의 그 추격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됐던 V3.2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구글의 제미나이 3.0 프로와 비슷할 정도 수준이다. 소위 말해서 AI를 비교할 때는 소위 그 말해서 그 AI가 뼈대라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파라멘트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얼마만큼 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재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6,850만 개 파라멘터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1조에서 2조 그리고 오픈 AI GPT-5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 1조 한 8천억 개 정도의 파라멘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대항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딥시크 같은 경우에 중국산이죠. 소위 말해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중국 정부가 200조 원을 내년도에 투자해서 AI와 관련해서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처럼 범용 AI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초지능 AI로 먼저 나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지능 사회가 되면 로봇 플러스 AI 그리고 자율주행 플러스 AI, 그리고 로보택시나 옵티머스로 부르는 인간형 휴먼 로봇이 중국은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2023년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로봇 만드는 회사가 8만 개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AI와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가상형 로봇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중국의 그 무서운 점은 지난 7월달 상하이에서 열렸던 세계 AI 대회에서 요리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복싱하는 로봇, 공중 제비하는 로봇이 그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 8곳에 만들기로 했고요. 또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엄청난 전력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자 알아서 하지만 중국은 중앙정부 하에서 앞으로 20년간 33기의 그 원전을 만들어서 총 83개 정도 되는 원전이 가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을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격하는 이런 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피지컬 AI인데 로봇 산업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가성비라는 측면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도 굉장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세계 곳곳에서 AI 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2032년도가 되면은 생성 AI와 관련된 시장은 1조 8천억 달러, 지금보다 9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반도체가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31년 정도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규모가 2배 정도 되는 1조 달러 시장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지난 50년간 흐름을 보면은 매년 10%씩 성장하면서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5년 정도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50년간 만들어왔던 시장이 또 하나 또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AI 시장이 좀 더
치열해지고 경쟁이 더 격화된다면 비용이 그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연구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AI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를 누가 먼저 하느냐, 또 이 부분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는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TSMC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를 보면 AI 주가보다도 더 견고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AI와 관련된 경쟁이 내년도에는 더 치열하겠지만 이를 지원해주고 있는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그 판매 즉시 매출로 계산이 되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와, 네. 반도체 시장이 30년에는 1,500조 원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정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면 최근에 뭐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기업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뭐 이럴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그 비근한 예를 보면은 아무래도 현금을 깔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AI 시대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상당히 편한데요.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은 애플입니다. 무려 1,000억 달러 정도의 그 자금을 갖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도 무척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뇌 임플란트와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실패를 했지만 이 정도는 그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생성 AI와 관련된 핵심 기업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로부터도 출자나 투자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런 그 신흥 벤처 기업들이 계속 생길 거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메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가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성장 전략을 보면은 몇몇 종목에 집중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내년도에는 종목을 조금 더 슬림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우리 눈에서 관심사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현재 미국 네. 월가 쪽에서 생각은 50대 50 정도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방지방법원이라든지 고등법원에서는 의회 권한이지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면서 기각을 시켰는데요.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주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성격상 아무래도 50%보다는 더 높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는 즉각 중단이 되고 수입업자들에게 환불이 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다른 그 통상법을 적용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상호 관세를 계속 연장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상호 관세율이 떨어지거나 품목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세율 인하 그리고 관세의 환불을 받는 이런 코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반등할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제 질서라든지 금융시장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지금 FOMC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지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확산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사실 오늘 일본과 중국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훌쩍 지나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8일 아시아 주요 6개국 증시가 혼조세로 출발했다. 중국의 11월 무역수지 발표와 일본 국채금리 상승 흐름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싱가포르 STI는 장중 0.13% 하락했고 말레이시아 KLCI도 0.07% 내렸다. 반면 대만 가권지수는 0.37% 상승했고 한국 코스피도 0.06% 올랐다. 호주 ASX 200은 0.24% 하락했고 일본 니케이 225는 JGB 금리 급등 영향으로 0.09% 떨어졌다. 일본 10년물 금리는 1.95%까지 치솟으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 일본 시장에서는 후지쿠라 토판홀딩스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이온 레이저텍 소프트뱅크 등이 약세였다. CNBC는 중국 무역 지표와 일본 금리 상승이 이날 아시아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대지수 그래도 상승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장 후반으로 오면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장 후반으로 오면서 강력한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죠. 네. 장 중반에 5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오면서 이것이 지금은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오늘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지수상승폭은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오늘은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에 직접적인 어떤 코스피 지수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 영향력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SK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장중에 거의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조금 이제 열위를 보였던 그런 주가 흐름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약간의 시속 게임이기도 한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부진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다시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의 폭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최근에 시장 흐름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 약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난주에 이제 뭐 정부의 종합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가가 좋을 때는 코스피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시 코스피 쪽으로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근데 지금의 어떤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 또는 이제 소외주 이런 업종과 종목들로의 어떤 좀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현대차라든가 또 이제 무슨 뭐 이제 LG그룹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오늘은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방산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눈에 띄는 어떤 시장의 흐름에서의 어떤 조금의 그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전장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 그 금요일 날에 급락을 딛고 좀 이제 반등폭을 좀 키워가나 했는데 결국 시장이 이제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관심이 좀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오전에 어떤 그 반등폭을 조금 이제 반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런 흐름들 알테오젠의 어떤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할지 여부 이런 것과 연동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LG 엔솔입니다. 그렇죠. 이제 역시 이제 오늘 그 벤츠하고 2조 넘는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오늘 2차전지주 전반을 끌어당기는, 물론 이것 말고도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이제 긍정적인 비유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지만은 결국 오늘 이제 이런 LG 엔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2차전지 전반을 좀 주가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4,150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4,000이 깨지고 나서 4,000선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불과 한 2, 3일 만에 지금 4,150선까지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생각보다 지금 탄력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그렇다면 이제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우리가 시험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지금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단순히 몇몇 종목이라든가 몇몇 업종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 그 분위기 전체적인 어떤 상승의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소외주까지도 조금은 이제 온기가 미치는 그러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저는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도 1%대 강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현재 상승폭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4,15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타의 경우에도 0.3%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927.8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1,500억 원대 기관이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3,000억 원대 물량을 내놨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3,000억 원대 순매수로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십 12월 8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장 초만 하더라도 양시장 일제히 경계감이 짙었던 하루였는데 코스피가 SK하이닉스의 강세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1%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의 방향성도 다소 엇갈렸던 오늘이었는데요.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1%가량의 상승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6%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장 막판 하이닉스로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AI 추론 시장의 성장 기대감, 여기에다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SK스퀘어 역시나 오늘 6% 이상의 강한 상승 보인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 현대로템도 5% 이상의 상승을 그렸고요. LRG 렉소원도 3.7%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조금 미뤄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과 그리고 일본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방산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2차 전지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에서 7%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2조가량 규모의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갔고요. 우주항공 관련 한국항공 우주 오늘 3.5% 상승했는데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요. APR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넘는 상승세, 북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오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LG 그룹주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하루였고요. 이와 함께 전선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는 잘 갔는데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장 초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상승폭 좀 반납하면서 마무리됐고 오늘까지도 기술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 매수세를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오늘 21%가량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BM도 8%가량의 오름세.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됐을 때 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탄력이 더 좋았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 미국에서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SPG, 하이젠 RNM 일제히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이상의 상승력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그림이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이나 2차 전지가 강한 상승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12월 둘째 주에 첫 번째 거래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쪽의 탄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1.3%대 오름세 그려냈고요. 전 거래일 대비 5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4,154.8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3%대 강세 마감을 지었고요. 920.7.79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1.4%대 강한 오름세를 시연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4,081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으나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 흐름이 코스피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크게 뛰어 올랐다가 또 오후전 장중에 922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강보합권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의 경우에는 3,229포인트나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3,400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소폭의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의 순 매수세 결국 집계가 됐고요. 기관 물량을 1,000억 원 넘게 덜어냈습니다. 개인도 매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 종목들로 집중이 됐을까요?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고 중국의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보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그런 뉴스가 나온 영향으로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방산주 전반이 주목을 받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안에서는 현대차 대신에 기아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독일향 대규모 계약을 따내면서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주 전반도도 훈풍이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단에서 에코프로 BM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고요. 에이빌바이오, 올릭스, 오스코텍까지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주가 약세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된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5%, 6%대 강세로 결국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에 45만 5천 원까지 또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LG 엔솔은 독일 벤츠향으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오늘 종가는 45만 1,500원 선에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이어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상위권에 올랐고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로템이 그룹주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방산주 전반으로 또 기관의 선택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위 종목 안에 기관이 올라온 종목이 있었고요. 링크솔루션도 눈에 띄었습니다. SPG 그리고 로보티즈와 같은 로봇 관련주들 급등했고요.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SPG는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링크솔루션의 경우에는 3D 프린팅 관련해서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중에 18%까지 높여가는 모습, 결국 5만 원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증권가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 속에 장중에 54,100원까지 초반에 또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장 한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승과 관련된 안건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코스닥의 1위 대장주가 코스피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해서 이전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되게 된다면 당연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모습이 기대될 수밖에 없겠죠. ETF라던가 아니면 코스피 200으로 들어갔을 때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관계에서는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계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까지 좀 기대가 되면서 이로 인해 오늘 장 초에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네이버의 사례를 보더라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됐을 때 1년 안에 두 자릿대 강세의 주가 상승력이 나타났던 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보여줬습니다. 우선 투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만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사와의 공급 계약, 배터리와 관련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2조 원대 규모로 알려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이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고르게 퍼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오늘 무려 20%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대장에 대한 프리미엄 기대감이 매수세로 강력하게 들어온 건데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된다면 1위는 에코프로로 자연스럽게 넘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 왕자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양극재 11월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두 자릿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다가 2차 전지가 전기차 캐즘 우려로 주가에 발목을 잡혔었는데 전기차가 아니라 ESS 그리고 로봇이라는 신규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CC입니다. 오늘 오후장에 한진그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진그룹의 산하 LCC 3사가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LCC 3사는요. 진에어, 에어 부산 그리고 에어 서울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통합 진에어라고 지금 언론사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공시를 발표했는데 아직 이런 합병과 통합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오진 않았다. 그런데 2027년 1분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사가 통합하게 된다면 메가 LCC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 시장은 기대감 속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로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연 LCC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메가 LCC가 27년에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월요일장 투자 포인트 3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월요일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펼쳐질 수 있을지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포인트 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가장 먼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가장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역시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ADP 주간 고용 증감 지표가 내일 나오고요. 오늘 밤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졸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이제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제 구인이라든가 해고 수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통계가 좀 우리가 가늠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고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시장의 방향을 만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고용 지표가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고용 지표가 나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고용의 부진이 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될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부분은 FOMC인데 결국 FOMC 앞두고 저는 이제 좀 관망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지수를 많이 올려놨지만은 이제 한 2, 3일 정도의 시장 FOMC가 끝나기까지 FOMC 어떤 과정을 보면서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시장은 조금은 이제 관망하는 그런 모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장 중반 이후부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러한 흐름이
연속적인 건지 아니면 일회적인 건지 오늘 또 장 막판에 보면 또 외국인들이 선물은 대거 팔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해지성 매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지금 수급의 방향성은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역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소액 업종이라든가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내일도 좀 시장은 순환매에 기반을 둔 이런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좀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일 흐름도 잘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내일 시장에서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에서 매수를 해본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 보시겠어요? 예, 카카오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좀 바닥에서 서서히 좀 이제 다시 돌아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웹 개편을 통해서 트래픽의 반등 효과라든가 그리고 이제 타겟팅의 고도화에 따라서 또 이제 광고 단가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오픈 AI 기술 서비스를 이제 그 서비스 전반에다가 접목을 하면서 이제 전략적인 저희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플랫폼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독자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에이전트 AI를 통해서 AI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입 그리고 여기서의 어떤 수익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도 내년에는 상당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카카오는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부진할 때 역시 저는 매수의 시점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오늘 종가가 62,000원에 끝났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전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한 7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5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이제 웹을 개편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트래픽 반등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고 단가도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오픈 AI와의 서비스 접목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모멘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 7만 원까지 바라봐 주셨고요. 손절가는 56,000원으로 또 살펴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얘기가 나오면 또 함께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네이버인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굉장히 조용했어요. 네. 또 오늘 경우에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카카오와 함께 좀 연동되는 경향이 최근에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의 네이버의 경우에는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해 보실 수 사실 이제 있을까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카카오 네이버 파이낸셜과 그 두나무와의 어떤 합병 이슈 이후에 조금 약간 그 뭐 이제 그 주가의 어떤 양사의 어떤 주가와 관련돼서 이제 그 배분의 문제라든가 더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미국 상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제 또 하나 터졌던 부분들이 업비트에 대한 해킹 건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참 조금 이제 오히려 그런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발표가 난 다음엔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 한 24만 원 내외에서의 어떤 그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지금 좀 다시 한번 이제 그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네이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결국은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어떤 AI 어떤 기술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기 때문에 더구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년이 되기 전에 올해 12월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 어떤 거는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에 지금 담을 수 있는 종목을 바라본다면 네이버나 카카오 쪽이 좋다. 12월에 사는 것을 좀 추천을 해주신 상황이고 네이버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또 카카오에 오픈 AI가 있듯이 함께 또 갈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순환매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한 업종 중심으로 또 대장주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를 또 여쭤보아야 할 시간이네요. 한마디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그렇고요.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지난주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최근에 소외주들의 어떤 그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지난주에 어떤 그 현대차와 LG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쉬었던 뭐 방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업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되지 못했던 그런 업종들이라든가 종목들의 반등이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다. 순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고, 이것이 결국은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수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도주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소외주까지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만이 지수의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그 소외주 반등에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외주 반등과 함께 한 단계 레벨할 수 있는 지수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일 시장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